테헤란 의대 10학기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학과. 자, 두 번째 강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강의 제목을 뭘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산업화라고 일단 잡아봤어요. 그 얼마 전에 여기서 했던 라종일 전 대사님 이 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셔서 그걸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라종일 대사님이 이승만과 박정희 업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강의 때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이승만의 업적은 뭐였냐면 공산화가 안 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를 공산화를 막은 거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 당시 맥락으로 보면 한반도는 공산화되기 딱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개혁이라든가 항민동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어쨌든 공산화되기 딱 좋은 지역에서 공산화를 막아냈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를 산업화해낸 거야. 그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 박정희와 산업화라고 잡아봤는데, 이 강의의 기본적인 테마가 변혁적 리더십이잖아요.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그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밍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뭔가 이렇게 변혁해낸 그런 바꿔낸 지도자들을 이제 조명을 해보자라는 게 이 수업의 기본적인 취지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그 세 명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변혁해낸 그 변혁적 리더십의 어떤 소유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에 관한 변혁적 리더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바꾼 대한민국,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혁했는가, 트랜스폼 해냈는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그가 남긴 과제, 또 과오, 잘못한 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과 부분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희가 누군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렇게 주어 이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봅시다. 1917년에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거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917년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875년과 1917년 대략 몇 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과 사실상 2대 대통령인 박정희 사이에는 무려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부의 출현이라는 건 그야말로 세대 교체입니다. 그 시대를 한 세대를 완전히 교체하는, 우리나라의 건국 1950년대까지는 독립운동 세대가 주도한 정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그중에 친일파도 섞여 있었던 거고.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독립운동 이후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40년 만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됐다, 이승만 이후에.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승만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세대의 정적들을 다 싹쓸이를 해버렸어. 그렇잖아요. 김구,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 암살됐죠. 거기에 신익희, 조병옥은 이승만이랑 선거 치르다가 병으로 죽었죠. 조봉암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가 사형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버렸죠. 그렇게 해서 자기랑 경쟁할 만한 민간 분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이승만의 다음 세대 지도자가 이렇게 40년이나 어린 군부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7년에 대구사범을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교육 경력은 이 대구사범 졸업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제대로 된 정규대학을 나오신 분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나서 2, 3년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교사를 때려치고 갑자기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를 가서 만주 군관학교라고 하는 일종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죠. 만주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혈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육사를 갈 때 이미 박정희의 나이가, 보세요. 17년인데 40년이면 대략 벌써 한 20대 중반이잖아요. 원래 이제 육사라는 거 우리 10대 때 가잖아요. 16살, 17살 때 들어가는데 이미 23살, 4살이면 이 당시면은 이미 다 사회생활 할 때란 말이야. 근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사관학교에 도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입교가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황폐하께 충성을 바치겠다는 걸 자기 피를 손가락을 불어뜯어갖고 피로 혈서를 써서 그걸로 편지를 보낸 거야, 만주 육사에.
그리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 당시는 일제였으니까 이렇게 충성심이 뛰어난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그 장교 후보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미담 기사로 실려갖고 일제 신문에 의해서 그래서 만주 육사에 특별 입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그 군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기구한 극적인 삶을 사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일파라는 이제 친일이라는 이제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사를 4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육사를 만주에서도 배우고 만주 군관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일본 육사로 또 유학을 가죠. 그래서 일본 육사에서도 또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어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는 타고난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신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뭐 검도, 뭐 교련 그런 기본적으로 몸을 써야 되는 그런 수업에서 굉장히 다 우수한 성적을 맞았다고 하고, 그래서 만주군관학교 성적도 굉장히 뛰어났고 일본 육사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46년이 아니라 44년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일본 육사까지도 뭐 전체 3등인가로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 3등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아본 바는 일본인 전체를 다 합친 3등은 아니고 유학생 중에서 3등이었나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좋은 점수로 사관학교 졸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정통 군사교육을 받은 거고, 일본에 의해서, 일제와 만주국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만주국으로 가서 만주국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5년 해방 때까지 한 1년 정도 군복무를 한 거죠. 그래서 중위로 이제 해방을 맞게 돼요. 만주국 중위로.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만주국 장교로서 1년을 군복무를 했으니까 그때 막 만주에서 막 독립군 때려잡고 뭐 이런 걸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44년 당시는 이미 만주에서 독립군이 다 소탕돼가지고 김일성 같은 사람들 다 소련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 실제로 만주에서 독립군과 교전을 할 일은 없었다고 해요. 다만 이제 그때는 항일 이제 팔로군이라고 해서 중국군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군하고는 전투를 한 것 같은데, 박정희가 이끄는 그 중대장인가 뭐 소대장 좀 됐다는데, 박정희가 이끄는 부대가 직접 교전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대요. 박정희는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실제로 막 교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대기하다가 그냥 전쟁이 끝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제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되니까 이렇게 조선 사람이 뭐 만주군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만주국 자체가 해체돼 버리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상해로 옵니다. 그래서 상해에 와서 상해에서 광복군에 합류를 해요. 근데 그 광복군이라는 건 실제로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광복군은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그랬던 거지. 이제 그때 그 난민들 모으듯이 그냥 이렇게 만주나 중국에 있던 난민들이 다 광복군 산으로 편제가 됐는데, 미군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군도 실질적인 군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제대로 무슨 작전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광복군으로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뭐 미군 함정을 얻어 탔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놀치다가 한 몇 달 그냥 놀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군대를 새로 창설한다고 하니까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1기인가 2기인가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속성으로 몇 달 동안, 왜냐면 이 사람이 군사훈련님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오래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주 짧은 기간 속성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46년이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소위에서 중위는 건너뛰고 바로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는 이제 군을 처음 건설하는 시기니까 군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빨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령까지 금방 됐는데 이 남로당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4.3 사건을 토벌을 하려고 내려보냈는데, 이제 그 여수순천이죠. 여수순천 지역에 지둔했던 군대가 아니 어떻게 우리 동포를 죽이러 갈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이게 이제 좌파 성향의 장교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건데, 거기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세력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형의 영향이죠. 형이 박상희 씨가 아주 유명한 남로당의 그 중요한 간부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그 숙청이 돼요. 숙청. 걸려서 체포가 돼가지고 사실 그때 거의 죽을 뻔했죠. 이때 사실은 이 당시에 숙군에 걸려서 그 남로당 혐의로 체포된 장교 중에, 군인 중에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건 박정희밖에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생명의 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데, 그때 박정희를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죠. 얼마 전에 백세를 맞고 돌아가신,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돼서 되게 논란이 됐던, 왜냐면 백선엽 장군도 같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해서 어쨌든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남로당에 가입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분이 정상적인 장교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 군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그냥 군에 일반인으로 취업을 하게 해줘요. 그걸 이제 군속이라 그래서 지금도 군대 가면 군무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군인은 아닌데 계급은 없는데 그냥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줘서 아마 그 백선엽 장군이 자기한테 나오는 판공비를 그냥 월급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의 정보관으로, 정보 분석하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했던 거고, 그 정보관으로 일을 할 때 그 밑에 온, 그 부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밑으로 와서 배속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종필이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김종필 총리. 그래서 박정희의 조카 사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다 그런 어떤 5.16 쿠데타의 인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종필과 박정희가 같이 북한의 정세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 그 김종필 박정희 팀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6.25 직전에 반드시 북한이 남침한다, 반드시 북한이 남침하니까 대비해야 된다 라고 이제 끊임없이 이승만 정부에 보고서를 낸 거야. 근데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뭐 북한이 무슨 남침을 무슨 하면서 맨날 그때 이승만 정부가 했던 거 있잖아요. 북한 남침할 테면 해봐라. 남침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아무 군사력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허풍만 뻥뻥 치면서 그런 이제 김종필이나 박정희 라인에서 한 분석한 보고를 다 그냥 무시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 하다가 6.25가 빵 터지니까 실제로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이 산산조각이 돼가지고 와해되잖아요. 이때 만약에, 그래서 이때 또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정희가 만약에 이때 진짜 그 마음속까지 남로당,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인민군이 넘어왔을 때 인민군에 합류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 한국군 안에서는 여전히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참모총장이 되는 장도영의 회고에 따르면, 그래서 군이 다 와해돼가지고 수원인가 뭐 남쪽에 다시 대구인가에서 다시 재결집을 하는데, 박정희가 그 민간인이잖아요. 그냥 군무원이잖아요. 근데 군 속의 몸으로 혼자서 남하를 해가지고, 혼자서 남하를 해서 그 이렇게 인민군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군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이 사람 빨갱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6.25 중에 현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가 안 터졌으면 박정희는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공산주의에 연루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군인이 되겠어. 근데 6.25 때 그런 어떤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시 군에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현역 군인으로 중령인가로 다시 복귀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 경력을 쭉 50년대까지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년에 6.25로 현역에 복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1년 뒤인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군사혁명이라고 적을까? 군사 쿠데타로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쿠데타라고 적으니까 한 글자가 늘어나가지고 다음 칸으로 밀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적지? 하다가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적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군사정변이라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정변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이 5.16은 박정희의 세 번째 군사 쿠데타였어요. 박정희는 원래 군사 쿠데타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던 건 1952년이었어요. 1952년이면 6.25 때잖아.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야. 그때 아시다시피 52년에 이승만이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간선제였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선으로 뽑는 거였어요, 원래 초대 대통령은. 근데 이승만하고 국회의원은 주로 한민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민당과 이승만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이승만이 워낙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다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도저히 국회에서는 재선이 안 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출근 버스를 통째로 군에서 납치를 해버려요. 그걸 납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근 버스 통째로 체포를 해가지고 그 야당 정치인들을 다 감금을, 억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개헌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간선제였던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전엔 대통령 간선제였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전방에서 군인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정치 노름을 하면서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저 인간 못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당시는 박정희는 이제 영관급 장교였고 이용문 장군이라고 이제 박정희의 상사였던 사람이 이제 이거 이런 정권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병력이 해봤자 뭐 얼마 한 2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아마 2개 대대 정도만 동원하면 그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승만 체포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정권을 바꾸자. 뭐 이런 계획을 1952년에 이미 세웠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미국과 잘 얘기가 안 되는, 또 미국도 에버레드 계획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걸 세웠었다고 나중에 53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정권은 여러 번 쿠데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아직 운이 닿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거는 다 실패했고, 혹은 이제 구상만 하다가 실행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날 때쯤에 한 번 더 쿠데타를 기획해요. 그때는 자기가 그 존경했던 이용문 장군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없고,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이제 리더가 돼 있는 거지, 장군으로서.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했던 김종필 같은 그런 육사 8기 그 제자 그룹들이 이제 자기가 또 육사에서 강의도 포병술 전술학 교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가르쳤던 후배 그룹들이 이제 그 중령급이 돼가지고 다 부대를 통솔하는 군대의 허리 역할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걔들이랑 같이 또 한 번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나, 그러니까 몇 번을 실기를 하다가 갑자기 4.19가 나는 바람에 4.19가 났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다렸다가. 근데 4.19 나는데 민주당이 또 정권을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하고 자기들끼리 심파구파 싸우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쿠데타를 일으킨 게 5월 16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만 잡았던 걸로 해도 3번째고 그 52년까지 치면 한 4번째, 그러니까 3번인가 4번 정도 쿠데타를 구성하다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제 의장, 처음엔 부의장이었다가 나중에 장도용을 쳐버리고 자기가 의장이 되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로 이제 국민들 앞에 박정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민정이양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죠. 그래서 63년에 윤보선 씨하고 당시 2대 대통령이었던 2대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와 선거를 치러서 한 100만 표, 몇십만 표 차인가, 이때는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고, 67년에 한 번 더 선거를 또 치러서 그때는 같은 윤보선 씨랑 100만 표 이상 큰 표차를 벌리면서 재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3선 개헌을 했고, 3선 개헌을 하고 나서 1971년에 그 유명한 박정희와 이제 그 운명의 대승부를 펼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때도 한 7, 80만 표, 거의 10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번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더 이상 대통령 선거는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기에 김대중이 너무 셌던 거지, 71년 선거 때. 그래서 이거 김대중하고 또 붙어갖고는 이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지 72년에 10월 유신을 이제 선포를 해가지고 종신 대통령, 사실상 간선제로 뽑히는 종신 대통령의 이제 길을 가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1979년에 궁정동에서 암살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11.6 사건으로 이제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부하이자 사실은 쿠데타를 같이 했던 동지고, 그리고 또 원래 잘 아는 군대로는 거의 동년배급, 같은 만주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랬던 굉장히 믿었던 측근인 김재규에게 암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제 그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박정희로 박사 논문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인권 박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자기 박사 논문을 갖고 책을 냈어. 그게 박정희 평전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술을 워낙 많이 드시다 보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게 유작이 됐어요. 그분의 박사 논문을 가지고 나중에 지인들이 책을 냈는데 그게 박정희 평전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박정희의 기본적인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거를 이제 유기 불안과 심리적 고아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컴플렉스라 이거지. 그러니까 유기 불안이라는 건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유기라는 게 이제 아동을 유기한다 이럴 때 유기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낙태 시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덜컥 생기니까, 그때는 뭐 피임이고 뭐가 없던 시절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40이 넘었는지 굉장히 노산이었대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막둥이로 갑자기 애가 생기니까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또 애 낳으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애를 지우려고 뭐 간장을 뭐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한 사발을 들이키기도 하고 일부러 뭐 어디 뭐 이렇게 장작더미 같은 데도 확 굴르기도 하고 억지로 이제 애를 떨어뜨리려고 하니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러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러는데 박정희만 이상하게 되게 키도 작고 왜소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쨌든 그런 유기불안, 뭔가 자기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또 아버지는 굉장히 실패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는지 또 일제시대 구한말이었으니까 뭐 동학농민운동에 연루됐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아버지는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으로서는 실패한 그래서 일을 뭐 돈도 거의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서 막 가정폭력 휘두르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록이 없어요. 박정희 스스로도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게 회고한 게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사실상 고아 같은 이제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살았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박정희의 멘탈리티를 분석을 합니다. 전인권 박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엄청 가난했다는 거지. 너무 가난해서 진짜 이렇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그 공과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모일 때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말다 뭐 기다렸다 이러기도 하고 뭐 밥도 잘 뭐 맨날 굶고 뭐 그랬다는 거. 근데 성깔은 아주 대단해가지고 키는 조그만데도 아주 그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누가 때리면은 이렇게 그 선생님이 때려도 뭐 끄떡도 안 하고 뭐 그런 아주 대가 센 학생이었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었는지 이 군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동경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을.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가장 존경한 인물이 나폴레옹이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나중에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취업할 수 있는 게 사범학교를 가서 선생님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긴 했지만 그 선생이라는 직업에 만족을 못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좀 반항적인 교사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상했다고 해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상한 선생님이었지만 이제 그 다른 일본 교사들이라든가 일본인 교장이라든가 또 일본인 장학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제3공화국 드라마 보면 뭐 일본인 이렇게 뭐 장학사가 와서 막 일본 군인이었죠. 막 이렇게 시비 거니까 갑자기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해. 일본인하고도 많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독립운동을 하는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멘탈적인 민족주의는 있었다 이거죠. 멘탈리티로서의 민족주의는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일본인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화돼가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굉장히 그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2.16 사건이라고 일본의 청년 장교들이 일본 총리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거야. 물론 금방 실패했는데 근데 그 2.16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뛰고 감동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그 2.16 사건에 연루된 장교들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줬거든. 이 사람들 애국자들이다. 그래갖고 젊은 청년 장교들이 총칼로 들고 일어나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이렇게 공격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게 봤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그때부터 이제 쿠데타의 싹수가 이렇게 태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를 가게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만주를 갔다라는 건 그 박정희의 인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경험인데 만주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정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만주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만주국이라는 게 일종의 그 가상 국가거든. 마치 요즘 메타버스에 뭐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나라를 또 근대 국가, 일본과 비슷한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뭐 철도도 깔아야 되고 뭐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이런 거 막 만주에서 뚝딱뚝딱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군이 중심이 돼서 관동군이라고 하는 군임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만드는 과정을 4년 정도 견학을 한 거지 만주에서.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또 육군 사관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만주와 일본의 경험을 습득을 하는 거야. 박정희가 이렇게 성장기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식 국가건설, 일본식 국가건설의 노하우를 어쨌든 박정희는 젊은 시절에 그걸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견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후에 산업화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어쨌든 그 세대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백수로 놀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약간 거의 백수처럼 별로 영향을 못 미쳤는데, 박정희가 실질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던 사람은 형이었어요. 박상이라고 하는 형이 박정희와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고 굉장히 이제 그 동네에서 거의 그 유직급으로 통할 정도로 신망 있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젊은 이들이 되게 그렇듯이 박상희도 공산주의의 그 경도가 돼서 남노당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거지. 근데 남노당이 일으킨 그 여순 반란 사건과 관련된 폭동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박상희가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막 경찰이 민간인 학살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이렇게 중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박상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박정희는 돌아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찰이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겠죠. 그랬는데 그 박상희의 친구였던 그 남노당 관계자가 그 유가족들을 잘 챙기고 있었던 거야. 박상희의 유가족들을 잘 챙기고 이제 이렇게 생계도 책임져주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호감을 느껴갖고 그 사람이 박정희를 포섭해서 남노당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박정희의 형 죽은 박상희의 딸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김종필하고 결혼을 한 박영옥 씨입니다. 그래서 박상희의 딸이 김종필과 결혼을 해서 박정희가 소개해 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김종필과 박정희는 조카 사이 관계가 되는 거지. 박정희가 김종필이 박정희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남노당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잡혀서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으로 복귀하고 나서는 이제 6.25가 끝났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가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던 땅이었는데 6.25를 거치고 나니까 너무 중요한 땅이 된 거야. 왜냐면 거기서 미군이 많이 죽었잖아요. 미군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떻게든 이제 그 반미 그 자유주의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아프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프간 미군이 점령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간 사람들 군사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한국군도 군사훈련을 시킨 거야. 근데 단순히 한국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장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 군대 견학도 시켜주고 미국 이렇게 고속도로도 같이 쫙 이렇게 기차도 타게 하고 미국 사관학교도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견학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근대화된 군사 전략이나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것도 배우고 뭔가 어떤 행정 체계를 근대화된 미국의 행정 체계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자, 만주에서 만주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봤죠. 또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미국이랑 맞짱 뜨고 있는 군국주의 일본을 또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중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본산인 미국에 가서 또 미국에서 정통 미국식 군사훈련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부라는 건 박정희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부가 대개 다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부는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디 한국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만주 경험했죠. 일본 경험했죠. 미국 경험했죠. 이렇게 글로벌한 세계의 그것도 가장 최첨단 국가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첨단에 있는 근대화된 국가들을 다 경험하고 왔던 거죠. 이 당시에 군부 세력이. 어떤 민간 집단도, 예를 들면 농민들이라든가, 혹은 민간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어떤 근대화된 경험을 그것도 다 정부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이렇게 꾹꾹 뭔가 이제 내공이 눌러 담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고, 특히 군내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950년대만 해도 한국군 굉장히 부패한 조직이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다 있잖아요. 뇌물 빼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개인 사익을 채우고 착복하고 그런 군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오죽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수업 끝날 때 이승만 정권 결코 좋은 정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이승만 정권은 전형적인 약탈 정부였어요. 약탈 정부. 그냥 국민을 약탈하는 거야.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돈을 이렇게 군수는 군수대로 돈을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자기 권한만큼 약탈하고, 군인은 군인대로 자기 권한만큼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 내면 그거 다 자기 사익으로 챙겨가는 그런 정부고, 사실 제3세계 정부도 되게 다 그렇거든요. 아프간 보세요. 대통령 도망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헬기에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현금이 막 이렇게
이렇게 비행장에 막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개인 돈을 착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아니란 설도 있고 뭐 이렇게 음해란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사실 남미를 봐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봐도 그렇고 동남아를 봐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해방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야. 그게 이제 그 디폴트 값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는 우리나라도 50년대 그런 나라였다는 거지. 권력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부정부패하고 사익, 개인 재산 착복하고 이러던 시절에 적어도 그러지 않고 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장교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후배들이, 그 중령급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박정희 장군은 청렴하고 좀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신망이 군대 안에서 편성이 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군대라는 건 계속 보직이동을 하면서 계속 전국을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여기저기에 지지자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에 군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신망을 쌓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 군에서 승진하다 보면 전국을 돌면서 다양한 보직을 맡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인맥도 생기고 지지층도 생겨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61년에 쿠데타로, 사실 쿠데타가 일어났던 건 6.4 8기 김종필 기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6.4 5기하고 8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그들은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급 적체가 되게 심했어요. 6.4 8기가 6.25 때문에 한 기수로 1000명을 뽑았거든요. 요즘은 6.4 한 기수가 한 150명, 200명도 안 돼요. 근데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기수를 많이 뽑은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6.25 때 전사했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전쟁 때였으니까. 소위 중위가 제일 많이 죽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고지전이라는 게 뭐야? 나를 따르라 하고 소위가 먼저 권총들 뽑아들고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기관총으로 다다닥 쏘면 제일 먼저 죽겠죠. 그러니까 동기의 절반이 죽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남은 사람이 500명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장군을 달아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부패한 선배들은 다 젊은 나이에 30대에 장군 달고, 아까 말한 백선엽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하고 육군 대장한 게 30대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말도 안 되죠. 요즘은 30대면은 뭐 소령이나 될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6.25 때는 다들 진급이 빨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 세대는 진급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전역되기 직전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 6.4 8기생들이 선배들을 이렇게 진급 적체로 인한 불만, 거기에 이승만 정권의 10년 동안에 이어진 뭐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쌓여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킬 때 누구를 지도자로 모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이런 평판 때문에 박정희가 깜이다, 우리가 모실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만한 지도자다라고 박정희를 이제 끌어들이게 된 거죠. 이게 박정희였던 거야. 근데 박정희는 스스로 아까 말한 것 1952년부터 이미 쿠데타를 한번 모의를 했던 사람이니까 원래 본인도 그럴 뜻이 있었고, 근데 이제 후배들이 판을 깔아주니까 뭐 잘 됐네 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쿠데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낙선 씨라고,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제자였다는 거야. 아까 대구 사범학교 출신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동무들 몇 명과 함께 새로 오신 선생님, 박정희죠, 하숙집을 찾아갔다.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 방을 살펴봤더니 액자 위에 커다란 사진 액자가 책상 위에 걸려 있는데 뼈가 불룩 나오고 앞과수 양평에 단추가 두루룩 달려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 사람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영웅 나폴레옹이지. 나폴레옹 앞에 그냥 나폴레옹도 아니고 영웅 나폴레옹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옷 사이에 손 넣고 있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교사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부임한 교사가 집에 이렇게 액자를 걸어놨을 정도로 나폴레옹에 굉장히 심취한 그런 청년 교사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군인을 동경했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제 만주에 가서 이렇게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이후에 혈서를 써가지고 만주로 가서 이제 군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만주에서 군복무할 때 사진입니다. 이게 친일파로 많이 이제 이렇게 거 봐라 친일파 아니냐 할 때 많이 들이대는 사진이죠. 만주군 장교로 근무할 때. 자, 그래서 이건 재미삼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박정희의 이 관상과 사주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정희를 보고 당시에 어떤 1941년도에 만주 군관학교 입교했을 때, 그러니까 만주를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제 만주 신장지구라는 데에서 60대 노인 관상가, 중국인 관상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둘이서 장난삼아 저희도 관상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삼군 질타지 상장 치 천하지 대두령상이라는 거야. 이게 삼군을 질타하는 높은 장군.
그리고 천하의 대두령, 천하를 다스리는 큰 두령의 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얼굴 딱 보고, 그러니까 관상 자체가 크게 될 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그 중국인 관상가가 41년이면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박정희를 딱 보고 얼굴을 보더니, 이건 큰 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큰 대두령이 될, 큰 지도자,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될 상이다. 라고 이미 20대 중반에 관상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뭐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하고 이제 갖다 붙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사주를 보면 1917년 9월 30일 인시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뭐냐면 정사년, 신해월, 경신일, 무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를 풀이해보면 인신사해를 모두 갖춘 제왕격이라고 제왕의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주라는 거예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평민에서 시작해서 관배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도 아주 그 입신 출세의 그 아이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 나쁜 놈으로 그 악당의 아이콘이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정치인이에요. 아무것도 그 귀족도 아니고 진짜 평민이 진짜 그 난세의 자기 능력 하나로 그 최고 자리까지 천하인까지 됐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랑 사주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관상가 사주도 특이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김종필 증언록에 보면 5.16을 하기 직전에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쿠데타라는 게 걸리면 죽는 건데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제 백운학이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점술가를 찾아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백운학이 딱 박정희가 들어오자면 얼굴 딱 보자마자 그랬다는 거야. 각하 한 20년은 가겠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서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박정희 먼저 나가고 김종필이 그래서 그럼 20년 뒤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20년 뒤에 좀 험하게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1961년 쿠데타 할 때. 근데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김종필이 그렇게 듣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20년 뒤에 11.6 되고 나서 그 생각이 이렇게 퍼뜩 떠올랐다는 거죠. 그게 김종필 증언록에 나오는 그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참 이게 사주나 관상이라는 게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박정희가 꿈꿨던 변혁, 그 트랜스포밍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박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난, 이 5,000년 단군 이래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혁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야. 워낙 가난 일제시대, 그리고 50년대 보릿고기 유명했잖아요. 그 보릿고기를 못 넘어서 나무 이렇게 껍질을 뜯어먹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절대 빈곤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제1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농업사회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업사회를 공업국가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력이 농업인 국가를 주력이 공업인 국가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박정희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변혁의 목표. 한국을 트랜스포밍 하려고 하는 목표가 바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전 국민이 먹고 사는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5,000년간 단군 이래로 농사를 지었던 나라에서 갑자기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나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 목표, 농업사회를 공업사회로 바꾸겠다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변혁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그 과정에서 남북 분단되어 있었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중화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빈곤을 탈출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업사회로. 이 농업국가를, 5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업국가였잖아요. 근데 60년대 이후에 공업국가가 된 거죠. 공업국가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박정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고, 사실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됐고, 또 세계 6위, 7위 하는 군사 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국강병을 이룬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국강병 노선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50년대 이승만 정권은 한미동맹 맺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약탈 국가가 돼서 국민들 털어먹는 데에만 집중했던 거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국강병 노선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박정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재밌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박정희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그때 다 하고 나서 그 마치 요즘 뭐 유시민 작가가 뭐 이런 거 쓰듯이 나름 이제 역사 평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평론을 이제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 출신이라 국어 뭐 이런 문학 비평 같은 걸 해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춘향전을 비판을 해요. 춘향전은 기생의 딸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오는 슬픔을 줄거리로 해서 정조와 절개라는 봉건 사회의 도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이도령은 양반의 자식으로 그 신분과 관직을 위해 사랑도 버리는 비겁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암행어사라는 관권을 동원한 점에서 아직 평민의 저항의식이 싹트지 못한 조선사회의 병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박정희의 춘향전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데나. 그러니까 박정희는 되게 근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도령을 되게 비판하잖아요. 이 사람은 양반의 자식이면서 자기 사랑을, 신분과 관직을 위해서 사랑을 보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거고, 이도령을 빌어서. 그리고 또 관건을 동원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변학도가 그 나중이었나요? 그 남원 관아의 사또로 와가지고 거기 이제 민중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조선이란 나라도 그 약탈 국가였으니까 민중들 막 착취를 하는데, 근대 사회라면 그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변학도를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에 가서 관건을 동원해가지고 변학도를 쳐내고 자기 그 전 애인을 구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권 의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봉건사회적인 특성을 버리지 못한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근대사회라면 민중들이 평민들이 스스로 집단화돼가지고 스스로 한 거 해서 사실은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결국 중앙정부가 내려와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춘향전을 예로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조선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제도 극복해야 되고 이승만 정권도 극복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어떤 그 노예 근성, 혹은 이제 뭔가에 남한테 의존하고 뭐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뭐 엽전이란 말 아시죠? 또 냄비 근성 이런 말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조선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뭐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옛날에 약속 잡으면 2시간씩 막 늦게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농업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박정희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야. 왜냐면 만주에서 그 나라 국가 건설하는 과정을 받고, 일본 그 군국주의 미국하고 전쟁하는 일본을 받고 또 미국을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조선, 그런 농업사회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래로 직업관념이 박약하고 모두가 농업 통제하에서 관리가 되는 것만을 위주로 삼는 관권 개념의 피해가 크다 하겠다. 농민이 아들을 공부시킬 때는 자기와 같이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는 벼슬, 법학과나 정치학과, 제가 정치학과를 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썩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놀고 먹으려고만 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누군가를 등쳐먹고 이제 그렇게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1950년대까지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박정희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5.16 이후에 책을 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씌운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관상을 보고 아까 그런 이제 그 중국 유시대 관상가가 이런 걸 보고 한 것 같은데, 박정희가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약간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이런 시를 쓴 거야. 자, 이게 이제 오원철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인용된 건데, 이거는 박정희 평전에도 인용되는, 박정희가 시를 한 10몇 편 정도 쓰고 또 와이프인 유경수 여사나 이런 분한테 보낸 편지에도 또 그런 시가 막 있고 그런데, 시를 뭐 엄청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잡다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그 손이 고운 그 소녀, 그 불란서 시집을 읽는다는 거 뭡니까? 그 유한 계급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먹고 살만하고. 2등 객차라는 건 뭐야?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다니다는 어떤 계층이야? 부자잖아요. 부유층 자녀,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그 예쁜 소녀가 아주 고운 손으로 프랑스 시집을 읽고 있는데, 그게 박정희가 보기엔 그걸 보면서 욱하고 이렇게 욱하고 그 분노가 치미는 거지. 왜냐하면 조선은 이렇게 가난한데
조선은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가난하고 대부분 다 보릿고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쟨 뭔데 저렇게 혼자서 젊은 애가 농사도 안 짓고 공장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이게 하얀 손으로 프랑스 시집을 읽고 있냐 이거지. 그걸 보면서 이제 분노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멘탈리티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기는 어떤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이 가난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그 청년 장교가 봤을 때 느끼는 이제 그런 심정을 시로 적은 겁니다. 뭐 지금 보면 이상한 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남이 프랑스 시집을 읽던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멘탈리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박정희는 무엇으로 통치를 했는가? 박정희가 이제 국가를 변혁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수단으로 변혁을 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의 수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압도적인 브랜드라고 했었죠.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 조선인 최초의 미국 박사,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런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난 루즈벨트도 만나고 윌슨도 만나고 그런 어떤 조선이 나온 최고의 명망가, 일제시대 최고의 셀럽, 그게 이승만의 가장 큰 통치의 그 수단이었다면 그럼 박정희는 뭐였느냐? 박정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648기 김종필 그룹, 그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실제로 실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의 어떤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던 그 연관 장교들이 박정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죠. 그건 평소 박정희의 어떤 군생활 과정에서 보여준 인품이나 그런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만주나 일본을 거치면서 어떤 산업화를 눈으로 봤고, 이렇게 하면 국가를 공업국가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산업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어쨌든 어깨너머로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 자기의 본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자기도 장교로서 사관생도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관료 체계,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관료들은 진짜 그냥 국민들 착복하는 이렇게 국민들을 약탈하는 지배 계급이었다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제대로 된 직업 공무원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을 보장해주고, 처음엔 박봉이지만 나중에 연금 월급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고, 그 퇴직하면 연금도 주고, 그러면서 진짜 이 직업 공무원 집단,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이끌고 있는 뭐 행정고시 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아주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들을 계속 정부로 끌어들여서 일단 본인의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지만 군인으로서 통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나라의 군부 정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군부가 그냥 집권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군사 정권은 2년 정도 유지를 한 거고 민정으로 이양해서 민간인으로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관료 집단을 육성을 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의 기본적인 통치 수단은 관료였어요. 관료. 군은 철저하게 군에 한정해 놨고, 물론 박정희 자체가 군인 출신이었고 군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군인이 직접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관료 집단을 통해서 정치를 했다. 그리고 군인 출신들도 정치를 할 거면 옷 벗고 나와서 민간인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던가 장관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민간인으로 활동을 하게 한 거죠. 물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까지 그 군인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리트가 되긴 했죠. 하지만 군이 직접 통치를 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관료를 통해서 통치했다는 거고, 그 관료들이 굉장히 유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일본도 관료들이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관료. 근데 일본과 다른 점은 일본은 관료가 머리 역할도 했다는 거고, 한국은 머리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손과 발로서 유능했던 거고, 머리는 누구였냐? 박정희였던 거지. 박정희 자신이 브레인 역할을 했던 거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 청와대야 이제 경제기획원,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연구집단, KDI. KDI 지금 우리 그 윤희숙 씨 문제가 되는 KDI가 뭐예요? 그게 박정희가 만든 국회 신성장합화 스터디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박정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브레인 집단까지도 박정희가 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효율적인 관료 체제를 통해서 실행을 해나간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기관. KCIA라고 하는 이제 중앙정보부죠. 그 당시에 김종필이 초대 부장을 했던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기무사령부라는 게 있죠. 또 보안사령부라는 게 있고, 이게 군내 정보기관. 왜냐면 또 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찰도 당연히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기관들을 이용해서 또 경찰도 또 당연히 정보 라인이 있죠. 대공 방첩 라인이 또 있잖아요.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박정희에게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보내는 거죠. 나중에는 그 차지철이 경호실장 할 때는 경호실에서도 별도의 또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경호실도 별도로 또 정보를 취합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호실이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고, 중앙정보부가
또 보안사를 견제하고, 보안사가 기무사를 견제하고, 또 검찰이 견제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권력기관들이 서로 다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그럼 모두가 다 박정희한테 충성을 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박정희 청와대에 딱 앉아있으면 온갖 그 기관들로부터 다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청와대에 딱 앉아있으면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어느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질렀고, 뭐 어느 장관이 뭐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뭐 어느 군대에서 뭘 착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온갖 정보가 다 청와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보듯이 국가를 쫙 통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야당을 이제 그런 거를 다 뒤에 이제 약점들을 잡아서 적절히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사실상 야당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해나갔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즘적인 권력 운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도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이승만보다 한 수준 더 높은, 이승만은 그냥 권력을 운영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박정희는 그걸 가지고 아주 정말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마키아벨리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읽으면서 정말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주를 그 교황의 아들을 모델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박정희야말로 전형적인 그 현대의 체사레 보르자, 그 한국의 체사레 보르자였던 거죠. 그 마키아벨리즘의 화신과도 같은 그런 권력 운영을 했고, 아까 말한 건 견제와 균형, 그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엔 김종필이 이인자로 떠오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김종필을 막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종필은 조카 사위니까 끝까지 내치진 않고 그냥 임자 좀 나가 있어. 그래갖고 해외로 외유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1차 외유, 2차 외유 해가지고 여러 번 외유를 보내고, 그래서 김종필이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 있죠. 그 말이 김종필이 만든 말이에요. 그 외유 왜 나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종필이 웃으면서 자의반 타의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뜻도 반, 남의 뜻도 반이라는 거죠. 그 남의 뜻이라는 건 누구의 뜻이겠어요? 박정희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김종필을 처음에는 2인자로 키우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김형욱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또 너무 권력이 강해지니까 또 숙청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김형욱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반박정희 운동하다가 암살되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 중앙정보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다룬 게 그 유명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후락이 좀 굉장히 또 떴다가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좌천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여러 명의 2인자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2인자들을 키워놨다가 치고 이러면서 계속 2인자들을 교체하면서 자기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게 만들고, 그 마지막에는 김재규와 차지철을 충성 경쟁을 시켰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가면서 11.6이 터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잘 보시면 박정희가 어떻게 그 2인자들을 가지고 권력 운영을 했는가라는 게 그 영화에 잘 드러나죠. 결국 폭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달인이었다. 폭력의 달인인 거야. 근데 폭력을 무식하게 행사해가지고 막싹 민중을 학살하고 이런 거는 하수고, 박정희는 아주 효율적으로 폭력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오치석 내무부 장관을 박정희가 임명하려고 했는데, 공화당 내 4인방이라고 해서 김종필 지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삼성개헌 하지 말고 물러나고 다음 정권 김종필한테 넘겨라라고 하는 그 4인방, 그 김종필 지지파가 있었고, 4인방은 아마 그쪽하고도 좀 다른 세력이나 그랬는데, 하여간 그 4인방에서 박정희가 임명한 오치석 내무부 장관을 부결시켜버렸어요. 몇 명이 이탈해가지고 야당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 잡아들여. 그래갖고 현재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앙정보부가 끌고 가가지고 마구 구타를 합니다. 마구 고문을 하고 때려서, 그 당시에 김성곤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카이저 수염이라 그래서 수염 이렇게 멋있게, 옛날 독일 황제 카이저처럼 그거 유행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기르는 그 카이저 수염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뽑아버린, 그러니까 수염을 그냥 이렇게 뜯어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써가지고 완전히 다 진압을 해버리는 거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활용할 줄 알았던 그런 마키아벨리즘의 거의 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그게 통제가 안 돼서 본인도 죽게 되지만,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을 장악해야 됐기 때문에 군내 하나회라고 하는 또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하는 친위 세력을 또 육성을 하죠. 그 하나회가 누굽니까? 바로 전두환 노태우 그룹이죠.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하나회를 만들어서 그 후배 세대들, 육사에서 한 전체 1등. 그래서 이제 하나회와 같은 친위 세력을 육성을 해서 또 이렇게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박정희가 하려고 했던 트랜스포밍 그 변혁의 목표는 공업화라 그랬죠. 공업화. 농업사회를 어떻게 공업사회로 바꿨느냐. 우리는 흔히 그건 뭐 산업화를 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박정희의 산업화는 크게 보면 두 단계예요. 1960년대에 했던 1차 산업화가 있고 1970년대에 하는 2차 산업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두 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일단 60년대의 1차 산업화는 이런 거예요. 일단 농업국가를 공업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장면 정부가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 관료들은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걸 준비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 3개년 계획이었다고 해요.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근데 그걸 장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확대해요. 그래서 이미 계획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근데 장면 정권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막 신파 구파 자기들끼리 막 권력 다툼하고 맨날 내각 무너지고, 아니 장관이 임기가 이어져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이 뭐 9개월, 장면 정권이 9개월 갔거든요. 9개월 임기 동안 뭐 전면 개각만 3번을 했으니까 장관 임기가 뭐 한 달, 2달,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사실상 경제개혁을 하지 못했고 박정희 정권이 그걸 이어받아서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장면 정부가 했던 건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었어요. 근데 수입 대체라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 수입해 오는 걸 우리가 스스로 국산품을 만들어서 대체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런 방식의 수입 대체 공업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어요. 남미도 수입 대체 공업화를 했잖아요.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산업화를 처음에 시도하는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민족 정서에 맞아. 왜냐면 우리 민족이 쟤네가 테레비 만들면 우리도 테레비 만들고, 쟤네가 자동차 만들면 쟤네가 뭐 이렇게 세탁기 만들면 우리도 세탁기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 스스로 만들자라는 게 수입 대체 공업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전략을 해봤는데 이거 하다가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아요. 군정으로 한 2년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주도 산업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게 뭘 사와서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게 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팔자.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자. 그래서 필요한 건 수입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수입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해서 그걸로 공업화를 해보자는 전략적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였던 거예요. 바로 이 결정이 우리나라를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든 거죠. 박정희 정권 초기에 했던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라고 하는 결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예외적인 결정이에요. 전 세계적인 맥락을 보고 봤을 때. 이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별게 아닌 거지. 근데 이런 결정을 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남 다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하려고 했거든. 다 실패했거든, 그러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는 세계를 크게 보고 이 국제 무역 구조 속에 우리나라 경제를 링크시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국제 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 부분만 차지하면 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수출만 잘하면 돼. 수출해갖고 외화가 들어오면 그 외화를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산업을 일으키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 방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국제 분업 구조에 적극적으로 한국을 링크시켰고, 이게 또 운이 좋았던 게 냉전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제3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이제 그 서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막 사주는 거예요. 미국이 시장을 개방했잖아요. 미국은 뭐 3억의 인구의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기 때문에 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팔어. 그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니네가 물건만 만들어주면 다 사줄게. 이렇게 되니까 수출하기가 엄청 좋은 환경이 펼쳐졌던 거지. 그러면 기술은 어디서 배우냐? 기술은 일본에서 배우면 되는 거죠. 왜냐면 박정희는 일본말이 굉장히 능했고, 박정희, 김종필도 그렇고, 박태준도 그렇고, 박정희 측근들은 다 일본에서 뭔가 배워온 사람들이잖아. 일본 군 출신이고, 만주군 출신이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기 굉장히 편했던 거야. 그래서 기술 노하우는 일본으로부터 배워오고, 그 다음에 뭐 부품 같은 것도 일본에서 가져와서 우리는 조립을 해갖고 주로 미국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이걸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그래서 테이크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걸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한테 이걸 찢어줬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하느냐. 우리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현대는 뭐 삼성은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을 찍어서 불균형 성장 전략.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기도 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부산이 아무래도 이렇게 항만이 있으니까 또 서울에 공장이 있고 그 서울에서 공장을 조립해가지고 부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에 보내서 부산의 항만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요 메커니즘에 이제 한국 경제를 올인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료들과 함께 그 토론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도 뭐 조언도 듣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960년대 산업화는 주력 산업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발, 의류, 신발, 간단한 거 있잖아. 이 싼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 혹은 이렇게 뭐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공업 위주의 산업화가 1960년대의 산업화였고, 그러니까 이때는 산업화의 여군이 누구냐면 여공들이었어요, 여공들. 그 사실은 그 10대, 20대 여성들이, 왜냐면은 이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드는 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하기가 좋잖아요. 왜냐면 재봉질이었으니까. 대부분이 주로 재봉틀 사용해서 재봉하는 일이었고 미싱이었으니까. 값싼 노동력을 활용했고, 이 여공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누굴 공부시켰습니까? 남동생을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남동생들이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뭐 관료가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해서 상사맨이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또 건사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1960년대 산업화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60년대까지 꽤 경제 성장을 해서 67년에 재선까지 성공을 했어.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넘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70년대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월남민 패망, 지금 아프간 패망하듯이, 그렇죠? 월남이 패망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한 10년 싸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니까 미국이 월남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닉슨이 갑자기 주한미군도 감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닉슨 정부, 카터 정부 두 번의 정부에 이어서 닉슨은 공화당, 카터는 민주당이었잖아요. 근데 둘 다 기본 노선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남의 나라에 군대 주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히. 그때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반전 운동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퍼졌잖아요. 해외에 주둔 미군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컸던 거야. 그리고 카터도 이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내가 왜 저 독재자를 지원해갖고 주한미군을 여기다 둬야 되느냐 라고 해서 주한미군을 자꾸 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생각할 때는 아직 그 70년대까지면 북한도 되게 아주 이렇게 건승할 때거든요. 북한도 아주 잘 나갈 때거든. 그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공산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위기를 스스로 창조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그 김일성한테 다시 제2의 남침을 당해서 그 나라를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월남이 패망하는 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경공업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0년대의 주요 과업은 자주국방인 거예요. 그럼 자주국방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 태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고, 장갑차를 만들어야 되고, 자주포를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탱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야 거기다 장갑을 씌워서 탱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발, 의류, 신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이. 가발, 의류, 신발을 갖고 탱크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화공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함을 만들려면 일단 조선 산업이 있어야 되고, 탱크를 만들려면 자동차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굴리려면 석유화학 산업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여공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때부터 남성 기능공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주 숙련된 남성 기능공. 그래서 공고를 만들기 시작하고 공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숙련된 여공들의 산업화에서 남성 기능공들의 산업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70년대에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기부정 같은 재벌들, 이미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낸, 그러니까 60년대 산업화하면서 여러 재벌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재벌을, 그 박정희 정권이 재벌을 키워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나 박정희가 예를 들면 뇌물 받고 재벌 키워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남도구 씨나 이런 당시 경제 관료들 회고록을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수출을 일단 시켜봐. 수출 실적을 내.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박정희 측근이라고 해서 뇌물 바쳤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출 경쟁을 시켜보고 수출을 실제로 잘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거야.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지만 단순히 뭐 뇌물로 이렇게 돈으로 받는 그 네포티즘, 그 제3세계에서 하는 그런 식의 뭐 측근, 정실, 뭐 가족, 친척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밀어주는, 그 실제로 그래서 유능한 기업가들을 밀어주는 정경유착이었던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뇌물도 많이 받았죠. 뇌물도 많이. 그래서 이후락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아니 떡을 만드는데 어떻게 떡고물이 손에 안 묻을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정경차도 있었지만 상당히 유능한 재벌들을 잘 활용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주영 불러갖고 한 얘기 유명하잖아요. 임자가 조선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진짜 아니 우리는 건설회사인데 갑자기 조선을 하라고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배를 만드나요? 아니야, 임자는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그래갖고 정주영이 갑자기 조선소를 지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영국에 가서 조선소 지을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건설회사한테 갑자기 조선을 하라 그러고 이병철한테도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보고 그냥 시킨 거예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아이고 카카 제가 어떻게 돈은 걱정 마. 한국은행에서 찍어갖고 대줄게. 왜냐면 금융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관치금융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금융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해외에서 차관이 들어오면 차관을 우선 배분을 해주는 거지 그런 나라에. 그래갖고 돈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독과점적으로 이게 리스키한 영역에 뛰어들면 대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산업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되게 리스키한 사업을 많이, 반도체 같은 거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캐시카우가 있었죠. 정부가 보장해준. 그게 뭐였어요? 제1제당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설탕 다 들어가잖아요. 설탕을 제1제당하고 한 3개 정도 회사가 우리나라 독과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몇십 년째? 네. 백설을 뭐 하고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정도 나라가 정확하게 그 국내 그 시장을 50, 30, 20인가로 딱 이렇게, 지금도 그게 안 변하고 있어요. 그 점유율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은 딱 마련해 주는 거야. 캐시카우는 다 정부에서 마련해. 이건 니네만 해. 딱 이렇게 독과점 만들어주고 여기서 돈 벌게 해주고 대신 리스키한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고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불균형 성장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인 거고, 그러니까 니네 사회에 환원 좀 해라. 니네가 잘나서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장기영, 김정영, 오원철 같은 그런 뛰어난 관료, 박정희가 스스로 육성한 그런 뛰어난 관료들이 뛰어다니면서 또 정책을 잘 만들고 기업인들이 전 세계를 뛰면서 뭐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뭐 그게 이제 70년대 산업화. 그래서 사실 60년대 산업화도 대단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진짜 큰 기여는 이 70년대예요.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주력 산업이 이때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지금 세계 1위 였다가 좀 어려워졌다가 요즘 다시 또 20년 만에 주기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 반도체, 이것도 다 박정희 정권 때 사실은 삼성전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어줘서 반도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주력 산업들이 다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이거 해봐, 임자는 이거 해봐, 임자는 저거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산업들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 산업 구조는 박정희 정권에서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정권들이 일어나면 저는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다 박정희 정권 때 배운 거예요. 정권이 특정 산업을 탁 찍어서 이 산업 집중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한번 기업들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요즘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아닌데, 우리는 이걸로 성공했던 기억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요즘 대선 주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정책 발표하잖아요. 어떤 산업,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럼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일단 대일 청구권 자금이 있었죠. 처음에. 우리나라 진짜 오시면 아무것도,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왔는데 진짜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뭐 지금 우리 뭐 3만 달러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80달러.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 나올 때가 어디냐 딱 보니까 일본이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산업화를 전후재건을 더 일찍 해서 한 10년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이미 우리와 똑같은 모델로 돈을 엄청 긁어 모아갖고 꽤 부자 나라가 돼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김종필을 일본으로 보내서 중앙정보부장을, 그래서 이른바 오히라 당시 외상과 둘이 회담을 해서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로 적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필이 그때 이완용이라고 뭐 엄청 욕을 먹으면서도, 친일파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오죠. 그래서 그때 무상으로 3억 달러를 그냥 주고, 유상이라는 건 나중에 갚는 걸 조건으로 2억 달러를 주고, 또 민간 차관을 3억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옵니다. 요 돈 중에 한 1억 달러 정도를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투자한 거죠. 이건 나중에 박태준 씨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 왜냐면 독일도 분단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일에 직접 가죠. 그래서 이제 서독 총리를 만나가지고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 애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르하르트 총리가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이,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랑 똑같이 같은 분단된 나라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마샬 플랜 이후에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병상련이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담보 차관으로 아마 2억 5천 마르크인가를 뭐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차관을 빌려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독 탄광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왜냐면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인건비 싸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니까 인력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화를 막 벌어오는 거지. 그래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본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베트남전 파병이죠. 이건 정말 그 잭팟이 터진 거였죠.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군사정부인데, 안 그래도 군사정부라 군대를 쓸 때가, 그래도 6.25를 겪은 군대잖아요. 6.25를 겪은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교들이 있는데, 물론 사병들이야 3년 만에 제대하지만 장교는 계속 있잖아요. 근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이 있는 한국군을 64년에 월남에 파병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 월남에 가서 돈을 또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뭐 용병이냐 뭐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 월남에서 미군이 엄청나게 군수물자를, 우리 좀 아프간에 퍼부은 게 뭐 2천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월남에도 그 당시에 그 못지않은 돈을 퍼부었는데, 그 물자들이 다 이제 어떻게 그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서 건설도 하고,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월남에서 같이 그 돈도 벌고, 파병을 했기 때문에 건설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 거죠. 그리고 파병된 군인들도 월급 받고, 거기서 뭐 이렇게 미군들이 M16으로 총을 다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6.25 때 쓰던 K2 소총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탕! 이게 K2 소총이거든요. M16은 드르륵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 M16이 그때 이 월남전 때 다 싹 다 바꿔준 거거든요. 미군이 쓰던 총으로 다 바꿔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장병들이 실전 경험을 갖게 되고, 이 군대라는 건 실전 경험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북한은 6.25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북한은 10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6.25 때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6.25 때 겪고 월남전 때 또 겪은 거지.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실전 경험을 갖춘 군대를 만들었고, 또 이 과정에서 매달마다 수출 확대 회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관료들 몇 명 모아놓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몇백 명이 돼가지고 뭐 대강당에서 했다는데, 박정희는 항상 이제 수출 확대 회의를 매달 개최를 하면서 뭐 기업인들 오라고 그러고 관료들 오라고 그러고 해서 그 달에 수출 실적 쫙 분야별로 발표하고, 이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애로점이 뭐야? 그래서 그때 이 박정희 정권 때 어떤 관료들이 출세했냐면, 군인도 마찬가지고 브리핑 잘하는 사람이 출세했다는 거야. 브리핑. 그러니까 박정희는 항상 이렇게 브리핑을 듣는 입장인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듣고 있으면 관료가 와서 차트 이렇게 탁탁 넘겨가면서,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고, 뭐 장점, 단점, 뭐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 이런 식으로 탁탁탁 브리핑하면 뭐 똑똑하구만, 승진, 뭐 당신 뭐 청와대로 와서 비서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료들도 이렇게 인재도 발굴하고, 그래서 이제 관료들 집단 사이에 이 브리핑 연습하는 게 엄청나게 또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브리핑이라는 게 이제 그 박정희를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 절대 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브리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좀 PT 잘하는 거,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 벤처 캐피탈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 따려고 PT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 독재 국가에서는 브리핑만 잘하면, 독재자한테 브리핑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유명한 말이, 명령은 5%고 확인과 감독이 95%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독을 하는 거야. 그거 잘 되고 있어? 어떻게 됐어? 잘 되고 있어? 계속 관리 감독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원철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을, 경제 2비서관 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임자, 100억 달러 수출하려면 무슨 공업을 육성해야 되지? 이게 이제 1960년대 말에 이제 얘기를 했다. 임자라는 게 그 당시에 많이 쓰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기 측근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임자. 무슨 공업? 그래서 오원철이 100억 달러 수출하려면 중공업으로 가야 됩니다. 경공업으로는 100억 달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공업화를 이제 추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72년 무역진흥 확대회의 때 끝나고 나서 한 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중공업화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 당시 관료들, 뭐 민간, 뭐 야당뿐만 아니라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중공업을 하느냐. 중공업을 하려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배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이 지금 농업하다가 이제 겨우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드는데 어떻게 중공업화를 하느냐. 안 된다고. 왜냐면 자기가 돈 잘 벌고 있는데 그걸 바꾸고 싶겠어요? 다 반대를 하는데 박정희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혼잣말처럼.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일본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줬다. 이 정도 사업에 협조를 안 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이 중화공업화를 사실상의 전쟁으로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북한과의 전쟁.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사실상 전쟁으로 생각을 했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살 길은 없다. 근데 이게 진짜 전쟁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진짜 사람 죽는 전쟁도 아닌데 이 정도도 니네가 나를 아니 이게 관료들을 국민이 아니라 관료들을 설득할 때 한 말이에요. 관료 회의에서. 그러니까 관료들이 얼마나 반대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냐는 거지.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독재자 그 72년 상황이면은 뭐 아직 그 유신한 직후인가 뭐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반발이 큰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2차 산업화라는 게 중화공업화라는 게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거저 그냥 된 것 같잖아요.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된 것 같지만 그때마다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 국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이 집단 통치 집단 내에서도 아니 각각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막았다는. 근데 박정희는 아니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빈곤 탈출이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못 이겨.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라고 이제 관료 집단을 그리고 국민들을 채찍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박태준 씨가 유명하잖아요.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만드신 분이잖아요. 박태준은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박정희한테 직접 수업을 들은 제자예요. 포수락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박태준 딱 불러놓고 나는 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자네는 제철소를 맡아. 고속도로가 되고 제철소가 되면 공업국가의 꿈은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인프라가 공업국가를 만들려면 아까 말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공업은 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맨날 철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어떻게 공업국가가 되겠어요. 근데 제철소라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거든. 그 당시에서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아주 최첨단 국가들만이 갖고 있는 그 대형으로 이렇게 철을 주조해낸다는 게 정말 아주 그 당시 첨단 기술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진짜 반도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라고 했는데 박태준이라고 하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그 박태준은 5.16 때도 참여를 안 시켜요. 굉장히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6 쿠데타를 할 때 박태준한테는 참여하자고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만약에 5.16 쿠데타 실패하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자기 죽고 나면 자기 가족들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맡길 사람으로 생각했는 게 박태준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는 5.16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고 나니까 그때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 정도로 아주 특수한 박태준과 박정희는 아주 특수한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박태준을 민간인으로 전역을 시켜서 사장이라는 거 먼저 시켜보고 기업인으로서 먼저 단련을 시키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니까 그러면 포항제철 당신이 맡아. 그래갖고 이제 제철소 만드는 일을 박태준한테 맡기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박정희가 전폭적으로 박태준을 신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남산의 부장들 보면 그 중앙정보부장들한테 그 박정희가 이렇게 프레지던트 박 이러잖아요.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뒤엔 내가 있잖아. 이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게 이인자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그 달콤한 유혹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싹 그래 둘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게 남산의 부장들에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박태준한테 박정희가 포항제철 잘해보라고 박태준한테 한 말인데 아마 그게 뭐 유명했겠지. 박정희의 말로 유명한 말이었겠지. 그래서 그걸 그 감독이 갖다 써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을 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좋은 의미로 쓴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박태준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항제철은 박태준한테 맡기고 뭐 그 중화공업화는 오원철한테 맡기고 정치는 또 김종필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맡겨갖고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미국은 박정희를 어떻게 봤느냐?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잖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우리가 사랑했던 로버트 케네디라는 다큐멘터리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로버트 케네디가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번
장면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진보 그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저기 남한에서는 군사 정권을 용인하느냐, 장면 정권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물어봤더니 로버트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형과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박정희, 형은 존 F 케네디를 가리킨다. 이게 재밌는 게 박정희와 존 F 케네디는 거의 동갑내기예요. 거의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 됐을 때 44살이었어요. 쿠데타를 했을 때가 43세, 44세, 대통령 선거에서 취임했을 때가 46세? 그러니까 내 나이 정도면 내 나이. 내 나이 정도의 대통령이 된 거야. 박정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대통령이에요. 그 젊은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장군이었지만 젊은 지도자였고, 그 존 F 케네디랑 동년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요건 김종필 증언록에 보면 5.16 쿠데타가 나고 나서 이 쿠데타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던 김종필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존 F 케네디 정부였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를 만났던 에피소드가 나와요. 김종필 증언록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버트 케네디는 남한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남미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안 좋아했겠지. 당연히 군인이 쿠데타 일으켰다고 하니까. 민간 정치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종필이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의자를 뒤로 딱 제끼고 발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이러고 딱 있으니까 김종필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랑 동갑이에요. 나이도 나랑 같은 놈인 말에 건방지게 나도 우리나라에서 자기 딴에는 혁명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종필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이제 손님 앉으라고 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파에 벌렁 누워버렸다는 거야, 김종필이. 너는 이렇게 책상에 발로 놓고 있으면 나도 눕겠다 이러고 벌렁 눕고 이렇게 발 이렇게 딱 소파에 걸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로버트 이 새끼 뭐야? 황당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발 내리고 잠깐 일어나서 얘기 좀 해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태도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그럼 당신 도대체 왜 쿠데타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반공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짱이 맞은 것 같아요. 그 젊은 지도자들끼리 남한과. 그래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군인 출신이었지만 미국이 초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이거 젊고 어쨌든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이 중요한 건 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일은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믿고 맡겨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케네디 정부랑은 박정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관계가. 그런데 이제 누구랑 그 이후에 닉슨 정권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닉슨 정권이 갑자기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때 관계가 나빠졌고, 결정적으로는 카터 정권이랑 완전 상극이었죠.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1970년대 후반에 카터가 방한을 했을 때 박정희가,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민간인 출신이었고 대학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월남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지. 왜 굳이 해외에 쓸데없이 주둔을 하느냐. 왜 이렇게 그러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왜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하느냐. 그냥 주한미군 다 빼버리자라는 게 대선 공약이었어.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참모들은 다 말렸지. 아니다. 지금 소련이 저렇게 있는데 주한미군을 빼면 어떡하느냐. 근데도 이제 카터는 자기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완전 철수는 못하더라도 부분 철수라도 하려고 했어요. 저 실제로 카터 때 많이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뺐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엄청 화가 난 거야. 이 백면 서생 같은 교수 출신이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되고 감히 주한미군을 빼? 그래서 이제 공업화 자주국방을 하려고 한 것도 있고, 카터를 불러놓고 40분 동안 자기가 원고를 써서 인사말 처음에 하는 정상회담 하면 30초 짧게 잘 오셨습니까? 음식은 마칩니까? 이런 얘기 하고 간단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말을 45분간 강의를 해버린 거야, 혼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고를 써와서 줄줄줄 읽은 거야. 그리고 읽으면 또 이쪽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45분간 카터를 앉혀놓고 미국 대통령을 앉혀놓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박정희가 혼자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가 어땠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이 사람 왜 이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영어를 써가지고 이 양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엄청 이렇게 일촉즉발의 서로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아주 안 좋았고, 둘이 표정이 둘 다 별로 안 좋잖아요. 아마 한국에 와서 같이 카퍼레이드 하는 걸 텐데 다들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과 아직 임기 말에 큰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박정희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막판에 저 미국 놈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핵이죠, 핵. 그래서 핵 개발을 추진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이휘소 박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전 세계에, 북한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걸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걸로 전 세계에 우리 핵보유국이다라고 짱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 무시 못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임기 말에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11.6 사태로 이제 죽게 되고, 그걸 이제 전두환 정권이 냅다 이렇게 백지화, 승인 받는,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대신 우리 핵 개발 포기, 이렇게 레이건한테 딱 모든 그 자료 다 넘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박정희는 부국강병만 한 게 아니라 복지국가에도 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도입한 게 그 유명한 그 의료보험. 그 1962년부터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때는 뭐 62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했고, 63년에 의료보험법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임의 가입이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라 이거지. 근데 뭐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에 가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그냥 그 상징적인 조치였고, 77년쯤 되면 이제 꽤 성장했잖아요. 돈도 벌고 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제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전 국민을 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게 한국의 의료보험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부터 우선 가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일반인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만들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의료보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보험 가입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77년 박정희 정권 말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경제민주화 발표하면서 나의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복지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박정희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나면 복지를 챙기려고 했다. 실제로 이런 의료보험도 그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남도구 같은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유명한 양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기 퍼주기 시작하면 나라 망한다. 그때부터 이미 포퓰리즘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신원학 총리를 통해서 밀어붙였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박정희 정권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다는 거야. 51세면 나는 6년 뒤에 죽어. 근데 지금은 80세로, 여성 기준으로 80세로 연장됐잖아요. 이 의료보험, 물론 이제 식생활이 개선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뭐 김종인 씨 회고록 같은 거 보면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그때 도입해가지고 중산층의 재산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복지 문제도 기본적인 초석을 박정희 정권 때 놨다고 할 수 있고,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이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박원순 시장에는 마을 만들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관주도로 했던 거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고,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그래서 새마을 노래를 박정희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교사 출신이라 풍금 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그 노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풍금 치면서 작곡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보급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직접 마을 개선 운동을 벌이게 만들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오가 없을 수 없죠. 일단 4.19로 막 이제 민주헌정이 제대로 된 민주헌정이 시작되는데 그걸 9개월 만에 중단시켜버린 거. 사실 좀 기다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그때 민주당 정권의 대변인이었잖아요. 원외 대변인. 김대중 자서전 보면 우리도 다 하려고 했다. 경제개발계획 우리도 다 있었고 그냥 뒀으면 민주당도 했을 건데 우리 정권을 쟤네가 총칼로 뺏어간 거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뒀어도 뭐 모르지. 됐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민주헌정을 중단시켰죠. 그 다음에 또 삼선 개헌을 추진해서 사실은 재선까지 하고 1971년에 끝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그랬으면 아까 말한 70년대 2차 공업화는 없었겠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됐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근데 박정희는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했고 그때 김종필을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좌천시키게 되는 거죠. 김종필이 있으면 김종필이 그 다음 후계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종필 세력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김종필을 설득해서 삼선 개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김종필이 이거 자기가 대통령 다음 되는 거였는데 원래 사실 5.16의 실제 설계자는 김종필인데 근데 이 양반이 2번 하고 나한테 물려줄 줄 알았는데 안 물려주는구나 이러고 그냥 할 수 없다 이러고 그냥 지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아예 사실상 종신 독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아시죠? 10월 유신이라는 건 간선제로 해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냥 뽑아서 거의 100% 당선되는 거예요. 다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선거하니까. 그래서 임기가 뭐 4년씩 계속 죽을 때까지, 연임 제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해 놓은 거고,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그 중선거구제로 바꿔서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게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누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면 그리고 3분의 1은 유신 정오회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원 중에 100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00명은 중선거구제로 해서 2명씩 당선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은 유정회, 100명은 여당, 100명은 야당. 저절로 3분의 2가 여당인 거죠. 그러니까 개헌선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어용화해버리는 거죠.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종신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 4공화국은 완전히 독재 국가가 되는 거죠. 3공화국까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외형을 갖고 있었다면 4공화국부터는 완전 독재 국가로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을 납치하고 또 장준하 같은 유력 정치인 암살하고, 뭐 암살이 뭐 법적인 조건에서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뭐 정황상 누가 봐도 그런 걸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했죠. 사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덕분에 김대중이 유명해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셀럽이 된 이유는 납치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김대중이 납치 안 당했으면 그냥 국내의 지도자잖아요. 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야당 지도자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김대중이 전 세계의 셀럽이 된 이유는 이 납치 사건 때문이에요. 일본에 있던 김대중, 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일본에 가 있다가 납치가 되니까 전 세계 외신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대서특필, 김대중스, 뭐, 키드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토픽이 되면서 그때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나중에 망명 갔을 때 미국의 명사들이 민주당 쪽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에드워드 케네디 뭐 이런 사람, 당신이 그 유명한 김대중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들어봤다라는 건 굉장히 큰, 정치인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점은 이 지역주의를 조장해가지고 호남을 고립시킨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그 71년 대선 때 워낙 김대중이 치고 올라오니까 못 당하게 했거든. 그때 김대중은 정말 대단했어요. 연설도 엄청 잘하고 그 정책 선거 막 예비군 폐지 뭐 이런 거 4대국 안전보장에 의한 평화통일 뭐 이런 정책을 혁신적인 정책을 막 내놓으니까 박정희 막 움찔을 하는 거지.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구 경상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포스터를 밤에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삐라 같은 걸 막 벽에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냐면 경상도인데 호남이니어 단결하라. 그러니까 호남이니어 단결하라는 걸 호남에 붙이는 게 아니라 영남에 붙이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영남 사람들이 아침에 투표하라고 하다 말고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호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서 김대중 찍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박정희를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대의 정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백제권 대동단결, 호남이니어 단결하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백제 발언했잖아요. 백제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야. 정치권에서는. 백제란 말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백제권 대동단결이라는 게 중앙정보부가 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썼던 말이거든. 근데 그걸 이재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그 맥락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말 자체가 호남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남을,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거죠. 왜냐면 경부 고속도로 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이 다소 소외되는 게, 호남은 농업지대였고, 이게 약간 합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 경제 성장 전략으로 보면.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대구 경북이 경상도 쪽이 주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을 소외시킨 건 사실이죠. 그리고 호남에서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버리니까 더 호남을 미워했죠.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로까지 퍼져나가서 호남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굉장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의 실수는 이제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측근 갈등을 방치했다는 거. 사실 이건 빨리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차지철을 내리던가 김재규를 내리던가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해임하면 돼요. 해임하고 딴 사람 안 치고 너는 좀 쉬어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이나 해라. 아니면 해외 대사로 내보내거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둘이 그렇게 갈등하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그걸 몇 개월 동안을 방치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김재규는 안 그래도 약간 발작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차지철이 더 어린, 김재규는 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지철은 대위 출신이란 말이야. 쿠데타 할 때. 그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죠. 근데 그런 차지철이 막 그 장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조인트 까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차지철 편을 막 들어줬지. 그러니까 김재규가
빡쳐갖고 이렇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차지철 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도 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거는 뭐 그 남산의 부장들이나 뭐 이렇게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잘 재현이 돼 있습니다. 그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전두환이 그거를 합동 수사본부가 돼가지고 수사 결과를 쫙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12.6 밤에 있었던 일은 정말 시간 단위로 그 초 단위로 다 쫙 이렇게 분 단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아주 유명하죠. 그 마지막 순간에서 역시 총기가 흐려졌던 게 아니냐. 그냥 와이프도 죽고 이제 뭐 본인도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왜 그걸 미리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이러니는 그 차지철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지철이 독실한 그리스도교라는 거야. 그 무시무시한 그 경호실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서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그렇죠. 김재규를 견제하기 위해서 차지철을 이용해서 견제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죠. 근데 견제할 거면 그냥 해임을 하면 되는데 중앙무정부부장을 그냥 시키지 말고 빨리 해임을 해서 대사로 해외로 보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 쓰거나 그랬으면 되는데 그 둘을 그냥 방치를 해서 타이밍을 뭔가 놓친 거죠.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해임했겠죠. 그거 좀 더 지나갔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다. 거기다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설해갖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심이 떠나갔죠. 그 총선도 패배하고 그것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설은 김종인 같은 사람은 되게 비판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아직 부가가치세 할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했다. 근데 그렇지만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수가 상당히 확보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로 복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때 그때 신설 안 했으면 아마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전 국민한테 한꺼번에 과세를 하는 거라 그 독재 정권이니까 사실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JP에게 정권 이양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정념이 박정희 정권에서 거의 뭐 10몇 년을 14년인가 막판에 한 2년 정도만 빼고 가장 오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경제통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정치는 내가 담당할 테니 경제는 당신이 맡아라고 할 정도로 이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 신설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그리고 해외 대사로 보냈죠. 그 이후에 그 차지철이 발호를 하면서 통제가 안 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김정념이 이렇게 말년에 이런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뭐냐면 박 대통령은 제9대 유신 정권 9대죠. 9대 임기 1년 전에 물러나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 총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후보로 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경선을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신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최규하가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박정희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임기가 1982년에 끝나게 돼 있었거든요. 1978년부터 82년까지. 그러면 82년 정도까지만 하면 자기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김종필을 다시 총리로 임명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나와 유혁인 씨가 2번이나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최규하 총리를 김종필 총리로 다시 바꾸고 그러니까 김종필은 2번째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유신 초기에 총리를 한번 했고 그래서 김종필을 총리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박정희가 스스로 사임을 하는 거지. 사임을 하고 나면 임기 1년 앞두고 81년 정도에 사임을 하고 그러면 김종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지.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야당에 뭐 김대중이 나오든 김영삼이 나오든 야당하고 경선을 해서 그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 치르면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나라 위에 할 것은 다 해놓았으니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나도 좀 쉬어야겠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 애들이 누구예요? 박근혜, 박지만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와이프는 죽었고 자기 혼자 이제 호랍인데 애들은 다 컸잖아요. 이때면 20대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나도 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은퇴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임기 말에는. 그래서 한 82년 이 임기 말이었고 81년 정도에 은퇴를 하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김종필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는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남대학교를 일부러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내려가서 영남대학교 부지를 딱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부지를 다 대학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서 영남대가 서울대
그보다 더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이 영남대거든. 그 부지가 제일 넓은 게 영남대예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이사회가 나중에 박근혜가 또 가서 이사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정수장학회가 영남대를 장악하고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는 이때 은퇴하고 이제 이사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 79년 말에 결국에는 그 갈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부마 사태 일어나고 측근들이 갈등하고 부가가치 때문에 여론 안 좋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지 못한 거지. 그 고비를 넘겼으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갔을지도 모르죠. 그랬으면 아마 한국의 피노체트처럼 퇴임하고 나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군부 실세로 뒤에서 이렇게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미얀마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윈 뭐 이런 사람. 근데 그랬으면 더 안 좋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념 씨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551쪽에 나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551쪽까지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거죠.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책을 여기까지 읽겠어요. 이것도 사실 국회 신성장 아파스터디 교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읽게 된 거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 스테디웰이라고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박정희는 역사를 알았으며 그의 저서들은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상황과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까 말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나 국가와 혁명가나. 그래서 과거의 재벌은 수출 의무를 회피하는 데 능했지만 박정희 치하의 재벌은 수출 캠페인을 이끌어야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 잘하는 기업을 밀어줬다는 거죠. 능력 있는 기업을 밀어준 거야. 능력 있는 기업가를. 그래서 박정희는 확신을 가진 지도자였으며 그 확신은 역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러니까 조 스터드웰은 아시아의 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정희는 역사가이자 장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지만 아마추어 역사가였던 거죠. 그 박정희 책 보면 역사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뭐 고려 시대 얘기도 나오고 삼국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해외 역사.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이집트의 뭐 케말 파샤라든가 뭐 그런 해외 그런 근대화 혁명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박정희의 평생의 정적이었던 김대중. 그럼 김대중은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박정희 뭐 민주주의 안에 많이 비판했지만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게 하고 사기를 북돋아준 공이 크다. 빈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분명한 공이다. 라고 강준식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도 했지만 DJ는 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DJ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있는 거 아세요? 그걸 김대중 정부가 지은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박정희와의 화해 차원에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정부 돈을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 기념 사업회의 명예 총재를 맡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가 부총재였고 당시 그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했던 사람을 또 총재로 앉히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주고 박정희도 기념 도서관을 자기가 물론 그게 뭐냐면 김종필이 DJP 연합의 조건으로 걸은 거야. 김종필이 막판에 DJP 연합을 해서 같이 집권했잖아요. 그 김종필 증언록에 보면 DJ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박정희 기념 도서관 하나 지어달라고. 당신이 집권하면. 왜냐면 김종필은 스스로 집권할 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박정희 기념 사업을 꼭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기념 사업회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 정부는 200억을 출연을 했는데 민간에서 돈이 잘 안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한 10년 걸려갖고 결국엔 도서관을 만들었죠. 어디 있냐면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 상암동이 그 서울이긴 한데 집값이 쌌잖아 그 당시에. 아직 개발이 덜 됐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 꽤 번듯하게 지어놨어요.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동상은 없어요. 동상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이승만 동상은 자유총연맹 그 안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정희 동상은 지금도 국내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에는 박정희 동상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동상은 없는데 그 기념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근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 텐데 나중에 코로나 좀 풀리면 박정희 기념 도서관 상암동에 가보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진짜 이 벽에 한 2층 높이로 굉장히 큰 이렇게 초상화가 있어요. 그 동상만한 초상화가 있어. 진짜 거대한 이렇게 턱 박정희가 멋있게 이렇게 대통령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그런 거죠. 딱
나폴레옹 액자 같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엄청 큰 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참 연구 대상이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는 책에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대중도 젊었을 때는 되게 미워하고 되게 싫어하고 뭐 그랬겠죠 당연히. 근데 DJ도 말년에 박정희가 죽기 전에 해외 뭐 망명도 갔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내 생각엔 내심 박정희의 공을 그때부터 인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어쨌든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70년대 후반이 되면 그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박정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노선이 맞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김대중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해보자라고 차지철을 통해서 면담 신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그때 가택연금 중이면서도 아이고 당신이랑 나랑 71년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서로 다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나서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까지 한 번도 면담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박정희랑 김대중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됐을 때 한 번 인사하러 가면서 여러 명이랑 같이 인사한 거 빼고는 한 번도 1대1 면담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가 다 듣겠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든 그냥 다 들어만 줘라. 그리고 내가 설득이 안 돼도 상관없다. 그냥 만나서 우리 가슴을 터놓고 얘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차지철을 통해서 면담 신청을 넣었는데 박정희가 뭐 차지철이 끊었는지 아니면 박정희가 직접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아쉽다 하고 있는데 이제 12.6 사건이 터져서 박정희가 죽게 된 거예요. 이중마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업적을 쌓았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크게 바꿔낸 변혁의 지도자였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